초음파 검사는 정상이었다. 모든 의학적 지표가 이상 없음을 가리켰다. 하지만 박지수가 첫 아이를 출산한 그 순간 분만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왜 울지 않죠? 최현우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신생아의 첫 울음소리 대신 병원 내 모든 전등이 깜빡였고 의료기들이 오작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눈동자. 갓 태어난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깊고 어두운 눈동자가 마치 오래된 지혜를 품고 있는 듯했다. 서울 강남의 유명 산부인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이한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에 불과했다. 강민석과 박지수 부부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 강민석은 IT 회사의 개발자였고 지수는 소규모 갤러리에서 일하는 큐레이터였다. 결혼 3년차, 그들의 소박한 행복에 임신이라는 큰 기쁨이 더해졌다. 우리 아기 건강하게만 태어나줬으면 좋겠어. 지수는 매일 밤 불룩해진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임신 초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정기검진에서 의사는 항상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습니다라고 안심시켰다. 초음파 화면 속 아기는 작은 팔다리를 움직이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임신 7개월 무렵부터 지수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검은 눈동자를 가진 여인이 자신을 응시하는 꿈, 텅 빈 눈을 가진 아이가 속삭이는 꿈, 밤마다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다. 요즘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 지수가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임신 후기엔 그럴 수 있대. 곧 출산이니까 긴장되는 거야. 민석은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실려있지 않았다. 민석 역시 느꼈다. 밤중에 냉장고 문이 저절로 열리는 일, TV가 혼자 켜지는 일, 그리고 가끔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임신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이상한 일들은 더 빈번해졌다. 지수의 배 위로 손 모양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느낌, 한밤중에 갑자기 온 방이 차가워지는 현상,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희미한 속삭임. 오늘은 초음파 검사 결과가 아주 좋네요. 아기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검진을 마친 김태윤 의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정말 아무 문제 없나요? 지수가 불안한 마음에 물었다. 네, 걱정 마세요. 다만 김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아기의 심장박동이 조금 불규칙한데 이는 가끔 있는 일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날 밤 지수는 또다시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두운 복도를 걷고 있었고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 끝에서 검은 눈동자의 아이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아이가 입을 열지 않고도 그녀의 마음속에 직접 말을 걸어왔다. 나 곧 갈게. 출산이 시작된 것은 한밤중이었다. 지수는 갑작스러운 진통에 깨어났고 민석은 서둘러 그녀를 서울 세종병원으로 데려갔다. 조금 이른 것 같지만 괜찮아. 이제 아기를 만날 수 있어. 민석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켰다. 분만실에서 모든 준비가 갖춰지는 동안 지수는 고통스러운 진통을 견디며 호흡을 조절했다. 그런데 갑자기 태아의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했다. 태아의 심박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간호사가 최현우 의사에게 알렸다. 관찰을 계속하세요. 준비 상태를 유지합니다. 최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드디어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분만실 내 모든 전등이 깜빡이더니 잠시 정전이 되었다. 비상 전원이 들어오자 모두가 숨죽인 채 신생아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왜 울지 않죠? 최 의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순간 의사가 탯줄을 자르려 했으나 의료용 가위가 이상하게 부러져 버렸다. 다른 도구를 가져와 겨우 탯줄을 자르고 아이를 살펴보았다. 아이의 피부는 창백했고 체온은 일반 신생아보다 낮았다. 그러나 가장 이상한 것은 그 눈동자였다. 깊고 어두운 마치 우주의 심연을 담은 듯한 눈동자가 의료진을 응시하고 있었다. 신생아실로 즉시 이동시켜주세요. 집중 관찰이 필요합니다. 최 의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지시했다. 아이가 신생아실로 옮겨진 후 지수는 회복실로 이동했다. 민석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며 의사에게 상황을 물었다. 아이가 무사한가요? 왜 울지 않는 거죠? 현재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생체 반응이 특이해서 조금 더 관찰해야 합니다. 최 의사의 대답은 짧았고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이튿날 지수와 민석은 아이에 대한 정보를 거의 얻지 못했다. 간호사들은 의사 선생님이 곧 혜진 오실 거예요 라는 말만 반복했고 의사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오전이 지나서야 담당 의사인 최현우 교수가 방문했다. 그는 신중한 태도로 말했다. 아기가 지금은 안정적인 상태입니다만 몇 가지 검사가 더 필요합니다. 정밀 혈액 검사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민석이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걱정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최 교수는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고 회복실을 나갔다. 그날 오후 지수는 한 간호사로부터 쪽지를 받았다. 아기의 상태가 비정상적이라 절대 밖으로 소문내지 말라는 병원 측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불안해하는 분위기고 이 병원에서 뭔가를 숨기는 것 같습니다. 쪽지를 읽은 지수와 민석은 서로를 바라보며 가슴이 쿵쾅거림을 느꼈다. 밤이 되자 지수는 몰래 회복실을 빠져나와 신생아실로 향했다. 복도는 어두웠고 비상등이 깜빡일 때마다 무언가 숨어있는 듯한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뜻밖에도 한 간호사가 그녀를 신생아실로 안내했다. 조심하세요. 인큐베이터 속의 아이를 보자 지수는 모정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에 가슴이 떨렸다. 아이의 피부는 창백했고 여전히 울지 않았다. 우리 아기. 지수가 낮게 중얼거리자 아이가 눈을 떴다. 그 눈동자에는 알 수 없는 깊은 어둠이 서려 있었고 동시에 얼어붙을 듯한 차가움도 느껴졌다. 그러나 지수는 순간적으로 또 다른 감정을 발견했다. 마치 자신을 인지한다는 듯한 그리고 어딘가 서늘한 호기심이 묻어나는 시선.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호사가 곧 들어와 말했다. 지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복실로 돌아왔다.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과 불안으로 어지러웠다. 회복실 생활이 며칠 더 이어지면서 병원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간호사와 의사들은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곳곳에 수상쩍은 흔적이 감지되었다. 특히 야간 근무자들 사이에서는 기괴한 소문들이 퍼지고 있었다. 신생아실에 가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비정상적인 전기 장애가 생긴다 같은 이야기였다. 의사들은 아이에 대한 정보를 극도로 통제했고 일부 의료진들은 공포에 질려 병원을 떠나기까지 했다. 퇴원을 앞둔 시점에서 지수는 더욱 괴로워졌다. 아이가 왜 계속 특이한 상태를 보이는지, 왜 병원 측이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지수는 우연히 한 간호사의 대화를 엿들었다. 아기가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게다가 이건 단순한 기계의 오류가 아니에요. 즉, 조용히 해. 이러다 병원에서 잘릴 수도 있어. 이후로도 밤마다 신생아실에선 장비 이상이 발생했다. 어떤 날은 인큐베이터 온도가 갑자기 급락했고 다른 날은 모니터 화면이 심하게 깜빡이며 이상한 노이즈가 흘렀다. 결정적으로 한 간호사가 아이가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머릿속에 직접 말을 거는 느낌이 들었다며 오열했다는 이야기가 소문처럼 퍼졌다. 병원은 보안 조치를 더욱 강화했고 지수와 민석이 아이를 볼 수 있는 시간을 극히 제한했다. 퇴원날이 다가오자 지수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아직도 아이가 한 번도 울지 않았다는 사실이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병원에서는 아이를 해외 논문을 참고해야 하는 특별한 사례라고 설명하고 별다른 진전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최현우 교수였다. 오늘 밤 어쩌면 중요한 회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이쪽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늦은 밤 지수와 민석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로비는 거의 불이 꺼져 있었고 어두운 복도를 걸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최 교수는 그들을 회의실로 안내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주변을 확인하듯 문을 잠그고 조용히 말했다. 본래라면 말씀드릴 수 없는 기밀 사항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아기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교수는 몇 장의 사진을 꺼내 보였다. 이건 특수 촬영 장비로 찍은 건데 보시다시피 이상한 형광 패턴이 나타납니다. 보통 태아는 이렇게 분명한 형태의 패턴을 보이지 않죠. 그리고 이건 출산 직후 아이의 체온을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자료입니다.
일정한 온도 분포가 아니라 특정 부위가 유난히 차고 특정 부위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마치 에너지가 내부에서 임의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최 교수는 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제가 개인적으로 프로초스는 결과 이런 사례는 국내외에도 거의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 일반 인간과 다른 배열이 일부 관찰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간 DNA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정 서열이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의학적 지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최 교수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병원 측에서는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 합니다. 이 아이는 현재 굉장히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서류 더미 사이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지수가 주워보니 비인간 임상 연구 결과 기밀 문건이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지수의 시선이 그 문구에 머무르자 교수는 당황한 기색으로 그 서류를 재빨리 회수했다. 죄송합니다. 아직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날 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지수와 민석은 머리가 복잡해진 채로 병원을 나섰다. 다음날 새벽, 갑작스러운 꿈에 시달리던 지수는 거친 숨을 내쉬며 눈을 떴다. 그녀는 직감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아이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지수와 민석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 이송주 간호사를 다시 만났다. 이 간호사는 저도 이 병원에서 일한 지 10년 가까이 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의료진 중 몇 명은 아기를 귀중한 연구 대상처럼 여기고 있고 또 몇 명은 이 병원 자체가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다. 거의 모든 자료가 관리부 쪽으로 먼저 보고되고 이후엔 접근이 엄격히 제한돼요. 그러니 병원장 측에서 뭔가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며칠 후 지수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다. 예전 동료인 윤소희가 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약혼자가 병원 관련 자료를 우연히 접했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었다. 소희의 약혼자인 정우진을 만난 지수와 민석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제 분야는 생명공학 쪽인데 얼마 전 의료 관련 문서를 분석하는 업무를 임시로 맡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코드명으로 된 연구자료가 눈에 띄었죠. 유전자 교란 가능성 같은 단어가 적혀 있더군요. 출처가 바로 이 병원인 것 같았습니다. 우진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병원에서는 오래전부터 특별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그리고 최근 다시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것이었다. 당신들의 아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 유전자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 간호사는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전해주었다. 병원 13층에 오래된 자료 보관실이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옛날 연구 기록들이 남아있다고 해요. 다만 접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곳이라 직원들도 아무나 못 들어가죠. 지수와 민석은 결심했다. 자료 보관실에 몰래 들어가 보기로 한 것이다. 계획은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밤늦은 시각 이 간호사가 교대 근무하는 타이밍을 노려 지수와 민석 그리고 우진까지 세 사람이 병원으로 숨어들었다. 드디어 13층 자료 보관실에 도착했을 때 이 간호사는 보안 장치가 별로 없긴 하지만 내부에 CCTV가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라고 일렀다. 우진이 해킹 장비를 이용해 전자잠금 장치를 해제하자 그들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오래된 서류와 상자들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그들은 손전등 불빛을 의지해 문서를 뒤졌다. 지수가 발견한 한 문서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프로젝트 바다의 문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첫 장에는 수십 년 전으로 추정되는 날짜와 함께 모호한 상형 문자와 유전자 그래프가 혼합된 그림이 있었다. 그리고 하단에는 특이적 태아에 발견된 고대 문양에 대한 연구라는 부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문서를 살펴보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 있었다. 보통 태아에게는 없는 의문의 형질이 일부 사례에서 관찰됨. 고대 기록에 의하면 이를 통해 미지의 존재와 연관된 힘의 가능성이 제기됨. 문서 중간에는 위험 등급 최고라는 경고문과 함께 실험 대상의 상태가 돌연 급변했다는 기록도 발견되었다. 심장 박동 불규칙, 체온 급등과 급강하,
원인 불명의 에너지 방출 등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다. 우진이 새로 발견한 폴더에는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다. 폴더 안에는 지수의 아이에 대한 검사 기록과 유전자 분석표, 그리고 보호관리 대상이라는 문구가 적힌 아기 사진이 있었다. 이걸 보세요. 아이의 피부에 찍힌 UV 형광 사진이에요. UV 라이트를 이용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는 아기의 몸 곳곳에 복잡한 문양이 나타나 있었다. 이 간호사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병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현상을 알았나 봐요. 그리고 이번에도 같은 특이 형질을 포착하자 기밀로 돌린 거죠. 그때 비상등이 깜빡이며 불이 들어왔다. 누군가 전원을 작동시켰어요? 우진이 말하자 네 사람 모두 급히 문서를 챙겨 가방에 넣었다. 복도로 나왔을 때 그들은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다. 복도 끝에서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네 사람을 향해 다가왔고 그 가까이 다가올수록 공기가 진동한 듯한 묘한 기류가 느껴졌다. 마침내 그 인물은 그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낮게 속삭이듯 말했다. 안심하세요. 여러분의 아이가 곧 깨어날 겁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날 오후 지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최현우 교수로부터 온 전화였다. 병원장과 이사회 기밀 대화에서 아기를 다른 시설로 옮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식 의료 절차가 아닌 비밀 연구기관 같은 데로요. 그럼 우리 아이가 실험체로 전락하는 거잖아요? 민석이 분노했다. 최 교수는 부모님이 서두르지 않으면 아이를 빼앗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제 지수와 민석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아이를 병원에서 빼내기로 결심했다. 탈출 작전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짜였다. 우진이 병원 보안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이 간호사가 신생아실에서 아이를 빼내 준비한 다음 지수와 민석이 아래층 응급실 쪽에서 기다리며 그 틈에 아이를 받아 몰래 빠져나오는 계획이었다. 작전 전날 밤 지수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의식이 흐릿해질 때면 아이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엄마, 나 여기 있어? 그 부드러우면서도 기괴한 울림이 지수의 가슴을 뛰게 했다. 드디어 작전의 밤이 되었다. 깊은 어둠이 내려앉은 병원 건물은 겉보기엔 평온해 보였으나 내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자정 무렵 이 간호사는 신생아실 순회를 하며 아이가 있는 인큐베이터 근처로 다가갔다. 주변에는 몇 명의 간호사와 인턴 의사가 있었지만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 갑자기 복도 쪽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다. 우진이 계획대로 병원 보안 시스템을 교란시킨 것이었다. 경보! 무슨 일이지? 근무 중이던 사람들은 놀라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이 간호사는 그 틈에 재빨리 인큐베이터를 열었다. 아이는 여전히 창백한 안색과 조용한 호흡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다 아이의 눈이 천천히 떠지더니 이 간호사를 응시했다. 순간 간호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너를 위해서야. 조금만 참아줘. 그녀는 준비해온 포대기에 아이를 조심스레 감싸 안았다. 그 순간 인큐베이터 주변의 모니터가 갑자기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이상하네. 이 간호사는 당황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러자 아이가 잠시 기척을 보이더니 다시 눈을 감았다. 복도의 경보와 함께 의료진이 분주하게 이동하는 사이 이 간호사는 계단 쪽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뜻밖의 변수가 발생했다. 2층 계단에서 보안팀 직원 2명과 마주친 것이다. 이 시간에 여긴 왜? 그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다. 이 간호사는 최대한 태연한 척 웃으며 긴급 호출이라고 들었어요. 위급한 상황인 줄 알고 급히 데려가는 중인데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아이가 내는 이상한 기운 때문인지 보안팀 직원들의 의심이 깊어 보였다. 그때 마침 복도 반대편에서 간호사 한 명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여기 장비가 고장났어요. 빨리 와봐 주세요. 보안팀 직원들은 갈등하다가 결국 그쪽을 확인하러 갔다. 안도의 숨을 내쉰 이 간호사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 1층으로 향했다. 지하 1층과 연결된 복도에서 지수와 민석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지수는 아이가 포대기에 쌓인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우리 아기.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조심스레 포대기를 받았다. 빨리 나가요. 이 간호사가 재촉했다. 그때 또다시 전 구역의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아마도 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사라진 사실이 발각된 모양이었다. 차량 출입구 쪽으로 가까워질 때 우진이 차를 세워두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 타요. 부부와 이 간호사가 차에 올라탔고 곧장 문을 닫았다. 그 순간 병원 경비들이 뒤늦게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자동차 엔진이 굉음을 내며 가속하기 시작했다. 빗물에 젖은 도로 위를 달리는 차창 너머로 병원 건물의 불빛이 아득히 멀어져 갔다. 병원을 무사히 빠져나온 일행은 우진이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외곽의 소규모 게스트하우스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모두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대었다. 지수는 숨이 가쁘게 오르내리는 가슴을 진정시킨 뒤 조심스럽게 포대기를 풀었다. 아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날 듯 깨어나지 않는 듯한 애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 울지 않는 걸까? 그래도 조금은 안정을 찾아야 할 텐데. 지수는 아이의 손등을 살며시 만져보았다. 따스한 체온이 느껴져서 그나마 안도감을 얻었다. 하지만 이내 새로운 고민에 직면했다. 아이가 이 특별한 상태로 인해 의료적인 처치를 계속 받아야 할 수도 있는데 병원에서 벗어난 지금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했다. 병원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이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면 어쩌지? 민석은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다. 우진은 그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아직은 아이가 위급해 보이지 않아요. 체온, 호흡, 맥박 다 정상 범위로 보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제가 아는 의사 한 분께 비공식적으로 진료를 부탁해 볼게요. 그런데 잠시 후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아이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더니 입술을 살짝 움직이는 듯하더니 작은 소리를 냈다. 정확히 울음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히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아이에게 집중되었다. 지수의 심장이 두근대며 그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곧이어 아이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확실히 이전과 다른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드디어 자기가 밖에 나왔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이 간호사가 안도의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 작은 방에서는 모두가 긴장 속에 시간을 보냈다. 유리창 밖에서는 이 간호사와 우진이 번갈아가며 주변을 감시했다. 병원 보안이나 경찰이 그들을 쫓아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새벽 무렵 지수는 자기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다가 무언가 이상한 기운에 놀라 깨었다. 방 안은 어두웠고 민석은 옆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가 누운 요람 주변으로 희미한 빛 같은 것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유리창 밖에서 들어오는 빛인가 싶었지만 알 수 없는 흔들림이 빗무리가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 광경은 길어야 몇 초간 지속되다가 사라졌다. 지수는 놀라서 다가가 보았으나 아이는 여전히 잠든 듯 고요했다. 뭐지? 내가 잘못 본 걸까? 그녀는 손바닥에 땀이 가득 배어 있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이 소개해준 백지연 박사가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왔다. 그녀는 비주류 의학을 연구하는 전문가였고 특히 유전자 변이와 관련된 특이 현상에 관심이 많았다. 백 박사는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시선으로 아이를 살폈다. 간단한 검진과 맥박, 체온 확인을 거친 뒤 휴대용 초음파 장비로 내부 상태를 대략 점검했다. 굉장히 특이해요.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도 특정 부위만 온도가 살짝 높아지는 현상이 포착됩니다. 혈액순환 패턴도 일반적인 신생아와 다릅니다. 백 박사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더니 의학적 기준으로만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분명 정상 범위는 아니에요. 라고 결론지었다. 지수는 가슴 한구석이 살짝 놓였다. 적어도 당장 아이의 건강이 치명적으로 위태로운 건 아니라는 뜻이니까. 제가 보기엔 이 아이의 상태는 단지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뭔가 더 근원적인 특성과 연관된 듯합니다. 유전자 서열이 특이하다면 그 정체가 뭔지를 해석해야 해요. 백 박사는 혈액 샘플을 조금 채취한 뒤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보살팀이 필요하긴 하지만 적어도 몸 상태 자체는 안정적이에요. 무리하게 병원에 가는 것보단 오히려 조용한 곳에서 보살피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라며 부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날 오후 우진으로부터 긴급한 전화가 왔다. 병원 쪽이 우리가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알아낸 것 같아요. 내부 누군가가 정보를 흘렸답니다. 급히 자리를 수습한 일행은 다른 은신처로 옮기기로 합의했다. 백 박사 또한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이 게스트하우스를 빠져나와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병원장은 은밀히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 아이가 사라졌습니다만 곧 행방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늦기 전에 회수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외곽의 한 농가 창고로 피신한 일행은 다음 계획을 논의했다. 해외로 나가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해요. 우진이 말했다. 백 박사님의 학계 인맥을 통해 안전한 연구시설을 연결해 줄 수도 있어요. 거기서 아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면 한국에서처럼 감시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간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는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든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병원 측이 저지른 비밀 연구와 은폐 행위, 그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더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민석은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가 우선이니까 그 누구의 이익이나 연구 목적도 아닌 아이를 위한 결정을 해야 해 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날 밤 아이에게 특이한 변화가 나타났다. 창백했던 피부에 점차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작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이의 눈동자였다. 이전에는 깊고 어두운 검은색이었던 눈동자에 미세한 빛이 반짝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수가 백 박사에게 물었다. 아마도 아이가 병원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 모습을 되찾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병원에서는 아이의 이런 특성을 억누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그날 밤중에 또 한 번의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창고 전체에 희미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고 주변의 전자기기들이 저절로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잊고 아이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신생아의 울음이라기보다는 맑고 투명한 마치 종소리 같은 울림이었다. 그 소리와 함께 아이의 몸에서는 은은한 푸른빛이 퍼져나갔고 피부에 희미하게 고대 문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 이건 병원 문서에서 봤던 그 고대 심볼이에요. 지수가 놀라서 말했다. 백 박사는 아이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아이가 깨어나고 있어요.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와 함께 강한 빛이 비쳐들어왔다. 민석이 조심스레 창밖을 내다보니 여러 대의 검은 차량이 농가를 둘러싸고 있었다. 병원에서 우리를 찾아낸 것 같아요. 그들이 당황하는 사이 아이의 몸에서 나오는 빛은 점점 더 강해졌다. 그리고 갑자기 아이가 작은 입을 열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순간 창고 전체가 강렬한 빛으로 가득 찼고 밖에서 들이닥치려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지수와 민석은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고 그 빛이 가라앉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아이는 이제 포대기 속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창고 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검은 차량들은 모두 사라지고 대신 맑고 고요한 새벽빛만이 농가를 감싸고 있었다. 백 박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지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내가 누구든 무엇이든 너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야. 늘 지켜줄게. 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어려 있었고 이제 더 이상 어둠의 기운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게 서울 한복판에서 시작된 기이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아이가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 풍경이 아름다운 강원도 영월군 산자락에 작은 마을 하늘마을이 자리하고 있었다. 봄이면 하얗게 피어나는 진달래와 가을이면 붉게 물드는 단풍으로 유명한 이곳은 관광객들에게는 아름다운 휴양지였지만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대부분의 가정이 농사를 짓거나 작은 장사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김민지라는 10살 소녀가 살고 있었다. 작고 여린 체구에 까만 눈동자 영롱하게 빛나는 민지는 하늘마을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자주 결석하곤 했다. 그녀의 아버지 김상철 씨는 몇 년 전 산에서 일하다 다친 후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했고 어머니 박소연 씨는 인근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민지의 오빠 김준호는 15살,
하늘마을 중학교에 다니지만 종종 학교를 빠지고 부모님 농사일을 도와주곤 했다. 민지와 준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며 자랐다. 특히 준호는 여린 여동생을 누구보다 아끼고 보호하려 했다. 민지야,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준호가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온 민지에게 물었다. 오빠, 오늘은 선생님이 역사책을 읽어주셨어. 근데 배가 아파서 집중을 못했어. 민지가 살짝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준호는 여동생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았다. 열은 없는 것 같은데 저녁 먹고 일찍 자자. 내일이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민지의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었다. 그날 밤 민지는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깨어났다. 그녀의 비명소리에 온 가족이 잠에서 깨어났다. 민지야, 어디가 아프니? 소연이 당황하여 물었다.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참을 수 없어요. 민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상철은 급히 외투를 걸치며 말했다. 빨리 병원에 가자. 이상해. 이웃집 최씨 아저씨의 트럭을 빌려 가족들은 민지를 영월군 종합병원으로 급히 이송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촘촘 빛나고 있었지만 김씨 가족의 마음은 불안함으로 가득 찼다. 영월군 종합병원 응급실은 한밤중에도 여러 환자들로 분주했다. 민지를 본 당직의사 이정우는 곧바로 진료를 시작했다. 어디가 아프니? 이 의사가 민지에게 부드럽게 물었다. 배가 너무 아파요? 민지가 여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의사는 민지의 배를 진찰하다가 갑자기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간호사를 불러 몇 마디 속삭인 후 초음파 검사를 지시했다. 혹시 월경이 시작됐나요? 이 의사가 소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연은 당황했다. 아니요, 아직요. 민지는 아직 어려서. 이 의사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다. 일단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초음파실에서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상철과 소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준호는 병원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마침내 이 의사가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더 심각했다. 김씨 부부, 잠시 제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이 의사의 목소리에는 무거움이 담겨 있었다. 사무실에서 이 의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정말 믿기 힘든 상황입니다만 민지 양이 임신 중입니다. 대략 3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들은 상철과 소연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상철이 의자에서 일어나 벽을 치며 소리쳤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민지는 겨우 10살입니다.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죠? 소연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흐느꼈다. 우리 애가? 어떻게? 누가? 이 의사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믿기 힘든 상황이지만 검사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민지 양의 신체는 아직 어려서 임신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출혈 증상이 있어 위험합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상철과 소연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10살 소녀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현실이었다. 누가 우리 애에게 이런 짓을... 소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지 양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의사가 말했다. 상철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살려주세요, 우리 딸. 그 사이 준호는 복도에서 의사와 부모님의 대화 일부를 들었다. 임신이라는 단어에 그는 몸이 굳어버렸다. 자신의 여동생, 아직 어린 민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준호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다. 어떻게, 누가, 내가 보호했어야 했는데. 제3장, 수술과 조사. 민지는 응급수술실로 이송되었다. 산부인과 전문의 김미란 박사가 급히 호출되었고 수술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소연은 수술실 앞에서 울음을 참지 못했고 상철은 무너질 듯 벽에 기대어 있었다. 우리 민지. 누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소연은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준호는 멍한 표정으로 복도 끝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여동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자책감으로 가득 찼다. 수술은 2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마침내 김 박사가 수술실에서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민지 양은 안정을 찾았지만 태아는 유산되었습니다. 민지 양의 신체가 아직 어려서 임신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김 박사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소연은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고통에 사로잡혔다. 우리 애가 괜찮을까요? 신체적으로는 회복될 거예요.
하지만 정신적 트라우마가 걱정됩니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 박사가 대답했다. 그 사이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영월 경찰서에 강민석 형사가 도착했다. 그는 먼저 의료진과 대화를 나눈 후 상철과 소연을 만났다. 정말 힘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수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강 형사가 말했다. 상철은 고개를 들어 강 형사를 바라보았다. 누가 우리 애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꼭 찾아주세요. 강 형사는 노트에 메모를 하며 물었다. 최근에 민지 양과 자주 접촉한 사람들이 있나요? 가족 외에 민지 양과 가까운 사람들이요. 소연은 생각에 잠겼다. 우리는 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워요. 민지는 오빠와 함께 있거나 때로는 친척들이 와서 봐주기도 해요. 친척이요? 어떤 친척인가요? 강 형사가 물었다. 상철이 대답했다. 제 사촌형 박진우가 가끔 집에 와요. 아이들에게 간식도 사주고 신경을 많이 써줬죠. 강 형사는 이 정보를 꼼꼼히 기록했다. 박진우 씨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철은 한숨을 쉬었다. 진우 형은 서울에서 일하다가 몇 년 전에 이곳으로 내려왔어요. 지금은 마을에서 작은 자전거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죠. 톡신이고 우리 가족에게 늘 친절했어요. 특히 아이들을 많이 아꼈죠.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겠습니다. 민지 양이 의식을 찾으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순간 준호가 다가왔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형사님, 제가 민지를 더 잘 돌봤어야 했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 형사는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진실을 찾아낼 거야. 수술 후 이틀이 지나서야 민지는 의식을 되찾았다. 소연은 딸의 애츠리 옆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민지가 눈을 뜨자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지야, 괜찮니? 엄마 여기 있어. 소연이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민지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배가 아파요. 소연은 눈물을 참으며 딸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병원이야. 넌 아팠지만 이제 괜찮을 거야. 민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녀의 어린 몸은 수술의 충격으로 약해져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때 상철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딸이 깨어난 것을 보고 안도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민지야. 상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강 형사도 의사와 함께 병실에 들어왔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민지에게 말을 걸었다. 민지야, 안녕. 나는 경찰관 아저씨야. 너에게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 민지는 경찰관이라는 말에 겁을 먹은 듯했다. 저 잘못한 거 있어요? 강 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전혀. 넌 아무 잘못도 없어. 그저 네가 아픈 이유를 알고 싶을 뿐이야. 이 의사가 말했다. 지금 상태로는 신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지 양이 좀 더 회복된 후에. 하지만 강 형사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간단한 질문만 할게요. 민지야, 최근에 누가 너에게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니?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작은 손이 이불을 꽉 쥐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잠을 자다가 아팠어요. 소연이 딸의 손을 잡았다. 민지야, 진실을 말해야 해. 누가 너를 다치게 했니?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우 삼촌이. 하지만 삼촌이 비밀이라고 했어요. 말하면 엄마 아빠가 슬퍼할 거래요. 그 말을 들은 상철은 격분하여 벽을 쳤다. 진우 그 자식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강 형사가 상철을 진정시켰다. 진정하세요. 우리가 법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민지는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다. 아빠, 무서워요. 제가 잘못했어요? 소연은 딸을 안아주었다. 아니야, 민지야. 네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강 형사는 민지의 증언을 메모한 후 곧바로 박진우를 체포하기 위한 지시를 내렸다. 민지의 진술로 사건의 실마리가 드러난 것이다. 준호는 병실 밖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자책감으로 일그러졌다. 진우 삼촌, 어떻게 그럴 수가. 재호, 강 형사와 경찰들은 즉시 박진우의 자전거 수리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진우가 평소처럼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진우는 경찰을 보자 놀란 듯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진우가 물었다. 강 형사는 차갑게 대답했다.
박진우 씨, 당신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누구를? 민지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습니다. 강 형사가 진우에게 수갑을 채웠다. 진우는 갑자기 무너지듯 고개를 숙였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 한 번이었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그의 고백에 현장의 경찰들은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10살 소녀를 상대로 한 그의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진우는 경찰서로 이송되어 정식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의 자백으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진우는 상철이 일하러 나가고 소연도 없을 때 집에 들러 민지에게 과자를 사주는 척하며 접근했다고 자백했다. 준호가 학교에 있거나 농사일을 돕고 있을 때 그는 민지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강 형사는 진우의 자백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친척의 어린 딸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 민지의 상태는 서서히 안정되어 갔다. 신체적으로는 회복 중이었지만 정신적 트라우마는 여전히 깊었다. 병원의 아동심리 전문가 윤지원이 민지의 상담을 맡게 되었다. 민지야, 네가 겪은 일은 절대 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넌 정말 용감했어. 윤 상담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지는 소연의 품에 안겨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준호는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자신을 계속해서 자책했다. 내가 민지를 더 잘 지켰어야 했는데. 상철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호야. 우리 모두가 속았던 거야.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민지의 사건 소식은 곧 하늘마을 전체에 퍼졌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충격과 불신으로 반응했지만 진우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분노와 슬픔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그런 짓을? 그것도 10살 아이에게. 마을 주민들은 속삭였다. 일부 주민들은 민지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이 사건이 마을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며 수군거렸다. 이 같은 반응은 민지의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었다. 병원에서 2주 동안의 치료를 마친 민지는 퇴원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소연과 상철은 민지를 하늘마을로 다시 데려가는 것이 옳은지 고민했다. 마을에서 민지가 어떤 눈길을 받을지, 아이가 더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요. 소연이 남편에게 말했다. 상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우리 집, 우리 삶이 있는 곳인데. 그때 윤 상담사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제 여동생이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혹시 민지를 서울로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철과 소연은 놀란 눈빛으로 윤 상담사를 바라보았다. 서울이요? 하지만 우리는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상철이 말했다. 윤 상담사는 미소를 지었다. 제 여동생 윤미정이 아이들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민지 같은 상황의 아이들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고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며칠 후 윤미정이 병원을 찾아왔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닌 3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민지야, 안녕. 나는 미정 선생님이야. 미정이 민지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민지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미정은 민지와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그녀는 민지에게 서울의 학교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많은 활동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서울에 가면 새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항상 곁에서 도와줄게. 미정이 말했다. 민지는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저 가보고 싶어요. 상철과 소연은 딸의 표정이 밝아진 것을 보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민지의 회복을 위해서는 필요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도 가끔씩 서울에 가서 민지를 볼 수 있나요? 소연이 물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셔서 민지를 만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휴가 때는 민지가 여기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준호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는 동생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민지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안도했다. 민지야. 준호가 여동생에게 다가갔다. 서울에서 행복하게 지내. 오빠가 자주 보러 갈게.
민지는 오빠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고마워.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해줘서.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여동생을 꼭 안아주었다. 당연하지.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민지가 서울로 떠나는 날 하늘마을 기차역에는 김씨 가족만이 조용히 모여 있었다. 미정은 민지의 손을 잡고 기차에 오를 준비를 했다. 걱정 마세요. 민지는 제가 잘 돌볼게요. 미정이 상철과 소연에게 말했다. 소연은 눈물을 참으며 딸을 꼭 안아주었다. 민지야, 엄마가 자주 보러 갈게. 전화도 매일 할게. 상철도 딸을 안아주었다. 우리 딸, 씩씩하게 잘 지내. 아빠가 널 항상 사랑해. 민지는 부모님과 오빠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미정과 함께 기차에 올랐다. 창문 너머로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며 민지의 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다. 준호는 기차가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기차가 보이지 않게 되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다. 민지야, 행복하게 살아. 서울에 도착한 민지는 미정의 아파트로 향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과는 전혀 다른 높은 건물들과 분주한 거리를 보며 민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이제 내 집이기도 하지. 미정이 아파트 문을 열며 말했다.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다. 미정은 민지를 위해 작은 방을 준비해 놓았고 책상과 침대 그리고 몇 가지 인형들로 꾸며 놓았다. 마음에 들어? 미정이 물었다. 민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예쁘네요. 미정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선 편안하게 쉬고 내일부터 새 학교 준비를 시작해볼까? 서울의 생활은 민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에 대해 모른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다. 미정은 학교에서도 민지를 돌봐주었고 방과 후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민지가 서울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민지는 정기적으로 심리상담을 받으며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갔다. 한편 하늘마을에서는 박진우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는 아동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증거와 자백으로 인해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상철과 소연은 재판에 참석했지만 민지는 서울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딸이 다시 그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길 원하지 않았다. 피고인 박진우, 법정은 당신에게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이 끝난 후 상철은 진우를 마주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다. 내가 형이라고 믿고 의지했는데 어떻게 내 딸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어? 진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상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이제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준호는 재판 후 더욱 침울해졌다. 그는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지내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신이 동생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준호야, 밥 먹자. 소연이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다. 저 안 먹을래요. 준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상철은 아들의 방에 들어가 그의 옆에 앉았다. 준호야,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속았던 거야. 준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빠, 제가 집에 있을 때가 많았잖아요. 제가 민지를 더 잘 지켰어야 했는데. 상철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네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니? 진우는 우리 모두를 속였어. 이제 그는 죗값을 치르고 있어. 그리고 민지는 새 출발을 하고 있고. 준호는 아버지의 품에서 오랫동안 울었다. 그의 어깨에 얹힌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몇 달이 지난 후 김씨 가족은 서울에 있는 민지를 보러 갔다. 그들이 미정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활짝 웃으며 문을 열었다. 엄마, 아빠. 민지가 반갑게 소리쳤다. 소연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우리 딸 많이 컸네. 민지는 이제 조금 더 밝아진 모습이었다.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 친구들, 그리고 미정의 보살핌으로 그녀는 조금씩 상처를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학교 어때? 상철이 물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재밌어요. 선생님도 좋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준호는 동생의 밝아진 모습을 보고 안도했다. 민지야, 오빠가 많이 보고 싶었어. 민지는 오빠를 꼭 안아주었다. 오빠도 보고 싶었어요. 오빠, 이제 학교 다시 다녀요? 준호는 놀라서 동생을 바라보았다. 미정이 민지에게 준호의 상황을 말해주었던 것이다. 다시 다니고 있어.
준호가 대답했다. 민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빠 잘못 아니에요. 제가 이제 괜찮으니까 오빠도 괜찮아야 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동생을 다시 안아주었다. 고마워 민지야. 3년이 지났다. 민지는 이제 13살이 되었고 서울의 중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녀는 미정과 함께 살면서 점점 더 밝고 활발한 소녀로 성장했다. 심리 상담을 통해 민지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조금씩 극복해 나갔다. 물론 가끔 악몽을 꾸기도 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진 상태였다. 민지야, 오늘 상담 어땠어? 미정이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민지에게 물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좋았어요. 이제 그때 일을 생각해도 너무 무섭지는 않아요. 미정은 민지의 성장이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정말 강한 아이였다. 준호도 많이 달라졌다. 이제 18살이 된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자책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준호야, 대학은 어디로 갈 거니? 상철이 물었다. 준호는 결심한 듯 대답했다. 서울로 가고 싶어요. 민지 가까이에서 지내고 싶어서요. 상철과 소연은 아들의 결심을 존중했다. 그들도 민지가 서울에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박진우는 여전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그의 범죄는 마을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들으면 얼굴을 찌푸렸다. 어느 날 민지는 미정에게 물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미정은 놀라서 민지를 바라보았다. 정말? 왜? 민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처럼 아픔을 겪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요. 미정은 감동을 받아 민지를 꼭 안아주었다. 넌 정말 멋진 아이야, 민지야. 민지의 꿈은 점점 더 확고해졌다. 그녀는 열심히 공부하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배웠다. 상철과 소연은 하늘마을에서 계속 살았지만 서울에 있는 민지를 자주 방문했다. 그들은 딸의 성장을 지켜보며 안도하고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민지가 많이 달라졌네. 상철이 소연에게 말했다. 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정말 강한 아이예요. 우리 딸. 준호는 결국 서울의 대학에 합격했고 민지와 더 가까이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주말마다 미정의 집을 방문하여 동생과 시간을 보냈다. 오빠, 이번 주에는 어디 갈까요? 민지가 물었다.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 형제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그들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다. 제9장 새로운 시작. 10년이 더 흘렀다. 민지는 이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꿈대로 그녀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특히 힘든 상황에 처한 아이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였다. 선생님,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민지의 반 학생 중 한 명이 그림을 건넸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림을 받았다. 와, 정말 예쁘게 그렸네. 고마워.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고통을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더 좋은 교사로 만들었다. 준호는 변호사가 되어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었다. 그는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가족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번 사건도 맡아주실 수 있나요? 한 여성이 준호의 사무실을 찾아와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철과 소연은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하늘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자녀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랐네요. 소연이 말했다. 상철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기 길을 찾았으니까. 미정은 여전히 민지에게 중요한 멘토였다. 그녀는 이제 학교의 교장이 되었고 민지를 자신의 학교로 초빙했다. 민지야, 네가 우리 학교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미정이 말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어느 날 민지는 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여학생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 있니? 민지가 부드럽게 물었다. 여학생은 고개를 들어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선생님, 제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민지는 그 표정을 알아봤다. 그것은 오래전 자신이 지었던 표정이었다. 괜찮아. 무슨 일이든 나에게 말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민지가 여학생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민지는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이 아이에게 전해줄 수 있었다. 그날 밤 민지는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다. 그곳에는 그녀가 겪었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고통, 치유의 과정, 그리고 성장. 나는 괜찮아. 민지는 일기장에 새로운 문장을 썼다. 그리고 나는 다른 이들도 괜찮게 만들기 위해 여기 있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미래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민지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출판했다. 내가 10살이었을 때라는 제목의 이 책은 아동학대 생존자들의 치유와 회복에 관한 내용이었다. 민지 씨,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한 기자가 출판 기념회에서 물었다.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제가 겪은 일이 저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길 바랐어요. 같은 경험을 한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특히 아동학대 생존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준호는 여전히 변호사로 일하며 민지의 활동을 지지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아동학대 사건을 무료로 맡아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오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지가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나도 네가 자랑스러워, 민지야. 미정은 이제 은퇴했지만 여전히 민지에게 중요한 존재였다. 그녀는 민지를 자신의 딸처럼 생각했고 민지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민지야, 네가 여기까지 온 것을 보니 정말 기쁘구나. 미정이 민지의 출판 기념회에서 말했다. 민지는 미정을 꼭 안아주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상철과 소연은 이제 노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그들은 서울로 이사해 자녀들과 더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다니 정말 자랑스럽네요. 소연이 출판 기념회에서 말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민지는 항상 강했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아이였지. 민지는 여전히 교사로 일하면서 아동보호단체에서 활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민지는 한 아동보호센터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을 만났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민지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아이들은 민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서서히 켜지기 시작했다. 민지는 자신의 과거가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힘이 되었고 다른 이들을 돕는 도구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의해 정의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그 과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의해 정의됩니다. 민지가 한 강연에서 말했다.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특히 같은 경험을 한 이들에게 그녀의 말은 큰 위로가 되었다. 민지는 이제 자신의 삶에 만족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다른 이들이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진우는 15년의 형을 마치고 출소했지만 그는 더 이상 하늘마을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조용히 살고 있었다. 민지는 가끔 진우에 대해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에 대한 분노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것을 넘어섰다. 용서했냐고요?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다. 글쎄요, 용서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기억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그건 제 과거의 일부일 뿐이에요. 더 이상 제 현재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요. 민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그녀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민지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10살에 끔찍한 일을 겪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다. 나는 그 이후로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내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고 있다.
이것이 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이다. 상처에서 시작되었지만 희망과 치유로 끝나는 이야기. 그녀의 삶은 끔찍한 사건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